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딱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긴장도가 높아지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자,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카드를 쥐어야 될지 아니면 트럼프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실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경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 주소를 좀 짚고 싶어요. 지난해부터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쏟아내곤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잘 안 돌아온다라는 얘기들이 많던데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중국의 지금 현재 경기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사실 중국의 그 내수 상황 자체는 좀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 네. 그 다음해인 2021년에도 이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또 실시가 되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근 2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미국과의 통화정책의 괴리로 인해서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소극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금리라든지 지준율 인하를 계속 지속을 해왔는데도 장기적으로 이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이게 대차대조표 불황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90년대에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개념입니다. 네. 이게 사실 통화량이 축소가 되면서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게나 기업들이 이 대출을 갚는 데만 좀 급급하지 소비는 조금 멀리하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가는 상황들을 일컫는 하나의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에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중국 대출 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럼에도 소비가 좀 장기적으로 이제 부진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를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내수 부양을 좀 강도 높게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부동산까지 2연타를 맞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 축소에 따른 경기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 위기도 좀 안 잡히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떤 정도의 심각성인지 좀 궁금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글로벌 국가와 달리 중국에게 있어서는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지방 정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이클이 거의 경기 사이클하고 이게 비슷하게 움직여 왔고 2016년 특히 이제 도시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굉장히 문어발식 경영을 확장을 하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못마땅했고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또 강도 높게 좀 구조조정을 하자. 그래서 2021년에 세 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율, 순부채율, 현금 대비 단기 차입금 비율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대출을 좀 중단하는 좀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고요. 자산 건전성이 위태위태했던 중국의 부동산 1위 기업인 헝다, 네.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헝다라든지 비고위안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파산 이런 수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의 대부분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1선, 중점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선, 3선, 4선과 같은 외곽 도시에 대부분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들 또 기업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선분양을 하다 보니 일반 이제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대출받아서 냈던 계약금들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들, 재정 부담들이 굉장히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들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주택 인도 보장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선분양돼서 중단됐던 프로젝트들을 먼저 빨리 완공해서 돌려주자. 그렇지 않으면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는데 이런 정책들을 결국에는 떠안는
사실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산하의 건설사들, 지방정부들이 이런 그 프로젝트들을 떠안으면서 다시 대출받고 다시 건설하고 완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부동산 지표들, 뭐 가격이라든지 신규 착공 증가율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는 반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딘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수, 소비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소비와 또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IT 소비라든지 전반적인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의류나 화장품 같은 소비업체들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국민들에게는 그 자산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을 저희 이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보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자구책을 쏟아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올해 3월에 양회 일정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도대체 어떤 회의입니까? 뭐 전인대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네. 네. 3월에 이제 양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 회의를 말하는데요. 네.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두 가지 회의를 합쳐서 이제 양회라고 하고 네. 하루 차이로 이제 실시가 되다 보니 그냥 이제 합쳐서 양회라고 이제 합니다. 정치협상회의를 정협이라고 하고 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전인대라고 전인대. 이제 합니다. 아. 정치협상회의는 상무위원회를 이제 선출을 하고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토론 건의하는 그런 회의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 국회격인 입법기관으로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지방정부라든지 중요 기관들의 그 인사들을 선출을 하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건의해서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 우리가 이런 주요 회의 두 개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어떤 것을 집중해서 뉴스가 나오면 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전인대라고 할 수가 전인대요? 있습니다. 네. 전국인민대표대회인 이 전인대가 개최가 되는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 아마도 이제 리창 총리가 전년도의 경제 재정 성적표를 발표를 하고 당해년도 2025년도에 GDP, 재정 적자율, 신증 취업 인구수와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의 목표치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 전망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중국은 이번에 아마 내수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GDP 성장률 목표치는 아마 작년과 같이 한 5% 정도,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재정 적자율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율 목표치도 한 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아마 내수나 소비 진작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비 진작을 첫 번째 임무로 두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소비 관련된 그런 정책들, 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전인대에서 우리 얻어야 될 힌트가 많네요. 그러면은 이구 환신 정책은 별개일까요? 이것도 짧게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구환신 정책은 네. 작년 4월부터 이제 실시가 된 정책인데요. 예. 이구환신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이제 신제품으로 교체했을 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도 사실 지금 이제 중앙과 지방 정부가 9대1로 재정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도 이번 재정 정책에 아마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일 날 2025년 이구환신 세칙이 발표가 됐어요. 그 세칙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재정 재원을 아마도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재정 정책이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서 말씀해주신 전인대에서 또 같이 언급을. 네. 말 그대로네요. 이구 환신, 오래된 것을 그렇습니다. 새 거로 바꾸는. 네네. 특히나 이제 주요 전자제품과 관련해서인데, 그러면 약간 좀 짧게 봐서 이구 환신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됩니까? IT 쪽으로? 아니면 중국은 네. 본인들 뭐 샤오미, 네. 화웨이를 요즘 많이 쓰죠? 네네. 사실 네. 이번에 이제
2025년 이구환신 정책이 지난 이제 8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 세칙을 보면 작년과의 그 차이점은 특히 가전제품에서 기존에는 8개 품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3개의 소형 가전이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이 3가지가 포함이 됐고요. 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가지 정도의 업체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 중국산 제품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국내외 국내 브랜드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완성품도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절대량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이제 문제점이 핸드폰의 재고가 좀 많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재고 부분이 좀 소진이 되면서 부품 관련된 부분들도 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샤오미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할 또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트럼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취임식이 다가올수록 가장 긴장하는 국가가 또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들 익히 알고 있는데 중국에선 지금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트럼프 1기와는 좀 많은 변화들을 아마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강해질까요? 사실 그 트럼프 1기 때는 사실은 취임을 하고 나서 임기 중간 정도에 이제 관세가 부과됐던 반면에 지금은 이미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증시에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국내외 상황들이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1기 때 관세 정책이 또 일부 실패한 점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관세라는 것은 그냥 협상 카드로 제시할 뿐이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도는 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에도 영향이 생각보다 좀 덜할 것이고, 그죠? 이미 선반영된 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연구원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는 3월이고, 취임식은 1월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션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뭐 한국 입장도 사실 내수 경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녹록치가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외 의존도도 한 20% 되고 또 미국의 의존도도 18%나 되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또 대미 수출이 감소되면 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감소가 될 수가 있고 또 보편 관세를 또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도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네. 사실 미국만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중국도 부양 정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미국에 좀 뭐 이렇게 끌려가기보다는 좀 입장을 좀 세우고 그런 부분에서 취할 거는 좀 취할 수 있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힌트 좀 주시겠어요? 뭐 사실 엔터 이런 쪽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이런 쪽으로나 아니면 화장품 이쪽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그것이 아직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은 뭐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 대중 제재를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한 3개의 큰 업종은 한 3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사실 미국의 이제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세를 만약에 중국이 떠안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입니다. 지난 6일에 미국이 텐센트나 이제 CATL과 같은 중국 이제 CATL은 이제 배터리 업체인데 이들 기업들을 이제 군수 기업 명단에 포함을 하면서 일부 이제 제재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 활동이 좀 일부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 업체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CDMO인 우시그룹 같은 경우는 이 생물보안법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 활동 자체를 제재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게 지난 12월에 상원에서는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의 바이오 업체들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12월 달에 통과가 안 돼서 아쉽다 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중국 쪽에서는 바이오 쪽이 제재가 될까 봐 긴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처음 모셔서 저희가 중국 경기와 또 트럼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들어봤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업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다. 바이오랑 2차 전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